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엿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겉으로 드러난 부의 경로와 공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본질에 관심을 두고 그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길을 만드는 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부를 만드는 것은 곧 인간의 생각이며 인간의 사고를 연구하는 인문학이 진정한 부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자녀에게 주식 투자 방법, 재무제표 분석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인문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 실용학문을 배우게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꼭 읽어야 할 9권의 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모두 동양고전이었습니다. 또한 조지 소로스는 칼 포머의 철학에 기초한 독자적 투자 이론을 성립해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되었고, 찰리 멍건은 자신의 성공 원천은 두 가지라 단언하며 하나는 워런 버핏이고 하나는 칸트라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인문학 책이 놓여 있다. 이 책은 철학, 역사, 문학이라는 인문학의 세 가지 큰 영역별로 부자들이 읽고 관심을 보이는 책들을 고전과 신간을 망라해 소개합니다. 부자의 서재 한가운데에 놓인 인문학 책들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가늠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얻는지, 그들의 세상 보는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부자의 생각과 시선이 태어나는 부자의 서재로 가다.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재테크 책과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자기계발서가 인기를 끌지 않았던 시절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럼 그 책을 읽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 것이다. 왜일까?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보다는 그 사람이 돈을 번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잘 안다. 부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며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투자서들은 그 생각의 결과를 기존의 통계나 틀을 활용해 설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즉 그들은 인간의 사고를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학이 진정한 부의 원천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들이 흔히 예상하는 것과 달리 자녀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주식 투자 방법, 기업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분석법 등을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인문학이며 그 다음 실용학문을 배우게 한다. 이병철 회장이 손자 두 사람, 이재용 회장, 정용진 회장에게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아닌 역사학을 권유한 것도 그래서이다. 두 사람은 각각 서울대 동양사학과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전공했다. 부자들은 어떤 책을 읽고 세상 보는 눈을 키우며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키울까? 그 해답은 문사철이라고 불리는 인문학에 있다. 부자들은 투자의 전문가이지만 그들의 서재 중심에는 인문학 책이 놓여 있다. 대한민국을 산업보국으로 이끈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꼭 읽어야 할 9권의 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모두 동양 고전이었다. 헤지 펀드의 제왕 조지 소로스는 칼 포머의 철학책을 아직도 읽는다. 얼마 전 작고한 가치 투자의 달인 찰리 멍거는 90이 넘어서도 칸트의 철학을 읽었다. 워런 버핏의 독서 습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슈퍼 리치들의 특징을 하나만 꼽자면 바로 학습 기계라는 점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문해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94세의 나이로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고 투자 결정을 하며 재산을 160조 원까지 불린 워런 버핏은 현재 하루에 읽는 보고서가 5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한다. 두꺼운 분량의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독파하는 수준이다. 또한 버핏의 투자 참모로 알려진 토드 콤즈는 하루에 무려 1000페이지의 보고서를 읽는다. 워런 버핏은 어릴 때부터 탐독적인 독서가였으며 매일 5종 이상의 신문을 읽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경제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키워나간다. 경제, 철학,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며 좁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한다. 워런 버핏은 책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는다.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다. 그의 투자 철학은 인내심과 끈기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좋은 주식이라면 보유기간이 영원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독서에서도 장기적인 독서를 강조한다. 따라서 단기간에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깊이 읽는 것을 중요시한다. 버핏은 책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숙고하며 자신의 지식 체계에 내재화한다. 즉, 10권의 평범한 책을 건성으로 읽기보다 한 권의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버핏은 말하고 있다. 버핏의 독서 습관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그는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한다.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자신의 투자와 경영에 적용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다. 버핏이 독서에 관해 남긴 명언은 수없이 많지만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그 중에서도 2문장만큼은 꼭 기억해놓고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만났던 수많은 부자들도 이 2가지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다. 최고의 투자는 자신이다. 독서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좋은 책은 훌륭한 선생님과 같다. 좋은 책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사고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대에 그는 동영상을 감상하는데 하루 단 1분도 쓰지 않는다. 여전히 읽고 또 읽는다. 워런 버핏의 뛰어난 독해력은 그의 투자 철학과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낸다. 버핏은 결정적 순간의 고비마다 자신의 투자 뒤에는 독서가 있음을 공개석상에서 밝히곤 했다. 애플에 투자하기 전까지 기술주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그는 애플의 CEO 팀 쿡의 연설을 담은 책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아, 이제야 애플이 기술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변하고 있구나. 서비스 기업이라면 나도 좀 알지. 나는 내가 아는 기업에만 투자해. 이제 나는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했어.
부를 되물림하는 부자의 습관. 한국의 버핏이라고 불리는 미래에셋 창업자 박현주 전 회장도 엄청난 문해력을 자랑한다. 그는 이미 2013년 개인재산 1조 클럽에 가입한 국내 증권사 중 최고의 성공 모델이다. 증권사 영업맨으로 시작해 미래에셋을 창업한 뒤 당시 1위 증권사였던 대우증권을 인수하여 증권맨의 전설로 남은 박현주 회장. 그는 하루에 미래에셋의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수십 개의 보고서를 전부 읽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어에도 능통한 그는 일본 경제신문과 노무라 증권 등 일본 증권사들이 내놓는 보고서들도 일일이 읽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중국어도 배워 중국의 2차 전지, 전기차 등에 관한 중국 내에서 발간한 보고서들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문해력이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부를 되물림하는 부자들의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양질의 독서 습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독서를 격려한다. 다양한 책을 읽고 독서 토론에 참여하며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경험을 꾸준히 이어간다. 이러한 양질의 독서 교육은 어휘력, 문장력, 상상력,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등 문해력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부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책과 친했고 동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도 그 습관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다. 2. 언어적 자극. 자녀에게 다양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한다.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활동, 강좌와 멘토링 체험 등을 통한 다양한 자극은 아이들의 언어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 특히 어휘력과 문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기 영어 교육에 이은 조기 중국어 교육은 특히 좌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3. 의사소통 능력.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일찍부터 꾸준히 키우도록 한다. 이러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문해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성공에도 필수적이다. 4.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 수준이 높고 성공적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정기적인 독서 모임이나 저자들을 초청한 오찬 모임도 적극 활용한다. 수많은 성공한 이들과 부자들은 항상 책을 근처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책을 펴면서 생각과 통찰력을 키우고자 한다. 유튜브는 더 뜨거운 매체에 의해 언제든 대체될 수 있지만 책으로 얻는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에 대한 이해는 절대 대체되지 않는 나만의 무기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부자 중에 인문학 전공자가 많은 이유.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인문학도이다. 공매도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수의 천재로 꼽히는 인물이니만큼 공대나 수학과를 나왔을 것 같은데 인문학도라는 점은 언뜻 의외로 느껴지기도 한다. 짐 로저스 하면 남들과 정반대로 가는 투자 전략으로 유명하다. 조지 소로스와 퀀텀 펀드를 설립했던 시절 월가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파산 직전에 록히드에 투자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10년간 무려 4,2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그의 투자 철학 10계명은 아래와 같다. 1. 강세장의 마지막 국면은 늘 신경질적 발작과 함께 끝난다. 약세장의 마지막도 언제나 패닉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2. 한 방향으로 쏠려 있는 무리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 3. 성공적인 투자자는 가치 있는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장기 보유한다. 4. 주식 시장이 가라앉으면 상품 시장은 비상한다. 5. 주가는 최악의 경우 0이 될 수 있지만 상품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실제 물건이다. 6. 상품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춤추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7. 상품 자체가 변동하는 것을 하루 종일 주시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모두 좋지 않다. 8. 전쟁과 정치적 혼란은 상품 가격을 더욱 끌어올린다. 9.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싸지 않다면 절대로 숏,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말라. 10. 한 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떤가 하는 점은 상품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다. 짐 로저스처럼 역발상 투자로 성공한 펀드 매니저이자 영혼의 투자자로 이름을 떨친 이가 바로 존 템플턴이다. 그의 투자 철학은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 템플턴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조언은 다음과 같다. 짐 로저스의 원칙과 비교해서 본다면 더 좋을 것이다. 1. 더 좋은 주식이 나타나면 교체하라. 여러 종목을 동시에 관찰하는 비교 매매 방법을 써라. 2. 공공성이 강한 주식을 조심하라. 은행, 광산 등 정부 개입 산업을 피하라. 3. 주가 공식만 믿어서는 안 된다. 지표 분석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다. 4. 주가의 바닥과 천장을 아는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다. 정점과 바닥을 누구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5.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싼 주식을 찾아라. 1960년대에 일본에 눈을 돌려 가장 싼 주식을 찾았던 것처럼 전 세계로 시선을 돌려라. 6.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을 사라. 광고 대행사들은 계약 조건에 인플레이션 조항을 포함하여 비용 상승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들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기업을 선택하라. 7. 투자자의 경험이 중요하다. 은밀히 들려오는 조언에 끌려다니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존 템플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경제학도이지만 그 역시 인문학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가 제정한 템플턴 상은 경제학이나 과학기술이 아닌 종교 분야에서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킨 인물에게 주어진다. 부자들의 서재에 인문학 책이 꽂혀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질과 내면의 가치를 토대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자들이 자녀 교육에서 절대 하지 않는 말들.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최악의 부모의 말. 국내에서 3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부의 인문학의 저자 브라운스톤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충분한 돈을 벌고 60이 넘은 지금은 칸트 철학에 흠뻑 빠져 있는 재테크 작가이다. 부의 인문학은 니체, 쇼펜하우어,
데이비드 휴부터 칸트 그리고 동양의 한비자까지 돈과 철학을 자유자재로 연결시킨 책이다. 저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동시에 자녀를 의사 등의 전문직으로 키웠으니 교육의 측면에서도 성공한 셈이다. 이번에 나온 새 책 인생 투자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특히 많이 담겨 있다. 그가 던지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녀는 부모의 믿음만큼 큰다는 것이다. 그가 뽑는 최악의 부모의 말은 바로 이것이다. 힘든 건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너는 고민할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냥 공부만 해. 그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거의 요구하지 않지만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역지사지라고 한다. 너 왜 그랬니? 라고 묻기보다 학교 친구나 다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물어보는 것이 역지사지의 습관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는 조언한다. 부모들이 학교를 다녀서라도 반드시 배웠으면 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인내라고 그는 강조한다. 공부도 마라톤, 재테크도 마라톤, 그리고 인생도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투자나 자녀 교육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인내심뿐이라는 말은 명백한 진리이다. 부자들의 자녀 교육 10계명. 부자들은 자녀 교육을 통해 자립정신과 역지사지의 태도, 그리고 인내심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새겨둔다면 좋겠다. 어찌 보면 빤한 말들이지만 부자들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꼭 해주는 이야기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1. 너는 할 수 있어. 자녀의 능력을 믿고 격려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이 부자이다. 2.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며 오히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도록 격려한다. 3.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해. 부자들은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끈기 있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4. 돈보다 소중한 것은 많다. 물질적인 것보다 가치관, 인간관계, 경험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진짜 부자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돈을 벌어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쓸 수 있다. 5. 꿈을 가지고 살자. 난 꿈이 없어 라는 말을 부자들은 가장 경계한다. 목표 의식이 부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가 큰 꿈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격려한다. 6.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부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능력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형성될 수 있다. 7.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8. 자신을 믿어.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부자 아빠, 부자 엄마이다. 9. 지금 이 순간을 즐겨. 부자들은 미래만을 생각하며 현재를 희생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장밋빛 미래란 현재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10.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라.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부가 필요하니 부를 갖도록 노력하라고 자녀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부자의 말에는 순서가 있다. 부자들은 서재에서 자신감이라는 세 글자를 발견한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나가라. 자신의 꿈을 믿는다면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개의치 말고 용맹정진하라.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처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나귀에 장악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을 때 중요한 문제건 아니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지력과 판단력에 따라 위험한 길을 우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 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다. 위는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발티사르 그라시안의 글이다. 그라시안은 쇼펜하우어, 니체에게 영향을 끼친 철학자로 인생의 지혜에 관한 수많은 어록을 남겼으며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글은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다.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그라시안은 말한다. 부와 성공의 원칙과도 상통하는 그라시안의 인생 지혜를 아래에 소개한다. 1. 자신감과 독립성. 성공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타인의 의견이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나가라라는 그라시안의 말은 자신감과 독립성을 강조한다. 성공하는 이들은 주변의 시선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간다. 2. 책임감과 자율성. 성공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진다. 나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며 또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처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나귀에 장악하고 있다고 그라시안은 말한다. 이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떤 문제에 부닥치든 스스로에게서 가장 현명한 답을 구한다. 3. 리더십과 판단력. 성공하는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때로는 위험을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장애물을 돌아 길을 우회해야 할 때도 있다.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오랜 지혜의 목소리에 살면서 한 번씩은 돌아보고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한다. 부자들은 철학을 삶의 무기로 쓴다. 한국인을 사로잡은 한 권의 철학서.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철학서로는 보기 드물게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철학서가 종합 1위를 기록한 것은 오래전 강신주의 감정 수업,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위기철 저자의 논리아 시리즈 이후로는 처음일 것이다. 게다가 위의 두 책처럼 국내 저자가 쓴 것이 아닌 번역서가 1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책은 왜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을까? 논리적 사고나 사고력이 중요한 아동 청소년용이 아닌 성인 대상 책인데 말이다. 우선 작가의 경력이 특이하다. 게이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미학으로 석사 과정을 밟았다. 그 후 광고 회사를 거쳐 경영 컨설턴트로 탄탄한 경력을 쌓았다. 일본 역시 이공계 출신들이 취업도 잘 되고 기업들도 선호하는데 그는 인문학 공부를 제대로 한 먹물 지식인이면서 현실 경제와 경영 현장을 체험한 특이한 사례이다. 물론 이 책은 저자도 인정했다시피 정통 철학서라기보다는 당위정을 입힌 교양 철학서이다. 그는 성인, 특히 남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에 대한 자신의 해답을 철학과 심리학, 문화인류학 등의 학문에 슬쩍 담근 뒤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인문학을 활용한 자기 개발서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자기 개발서와 철학서의 하이브리드라고 할 만하다. 대상 독자가 분명하고 시장이 확실한 데다 책의 정체성이 독자들의 요구에 들어맞으니 반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기업 문화, 경제 구조가 비슷하기에 국내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소구할 수 있었던 듯하다. 철학과 경영학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가독성이다. 정말 쉽게 읽힌다. 처세와 자기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철학을 배경으로 이처럼 쉽게 풀어간다는 것은 저자의 뛰어난 역량에 달린 일이다. 무엇보다 저자가 제시하는 철학 이론과 경영 사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감탄을 자아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마음의 작동법을 쓴 사회심리학자 에드워드 내시가 말하는 예고된 대가가 실제로 성과를 저하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창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하는 데는 채찍도 효과 없다. 다만 자유로운 도전이 허용되는 풍토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유로운 풍토 속에서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은 당근을 원해서도 채찍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그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창조성 이전에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이 책은 강조한다. 더불어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회사는 물론 사회에서 버티기 어려운 일본의 기업 문화를 비판한다. 철학서든 자기개발서든 중요한 건 독자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의 여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독자들이 미시적인 사례뿐 아니라 철학이라는 거시적 틀을 통한 저자의 메시지에도 충분히 공감하도록 이끌고 있다. 불확실성에 끌리는 인간의 본성. 저자는 스키너의 강화 이론을 도박처럼 불확실한 것의 매력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과 연결시킨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도박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SNS는 어떨까?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가 달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면
대부분은 도파민이 분출하는 것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중독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스키너의 말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거부하기 힘들 만큼 매력적이다. 이 책은 칼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도 다루는데 이를 회계와 연결해 풀어낸다. 저자는 규칙이나 시스템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소외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규칙을 정해놓고 외부에서 감시하려고 한다면 분식회계는 영원히 근절되지 않을 거라 예측한다. 자발적인 이념과 가치관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소외를 막는 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소크라테스와 무지, 기지를 연결한 부분이었다. 두근두근할 만큼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인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하다. 미지의 영역에 발을 담궈 이를 알의 영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얻는 쾌락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중 하나가 아닐까. 철학적 투자자의 힘. 이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는 살아간다는 것이 지닌 철학성 때문이다. 철학적인 삶은 부로 향하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직접 겪었든 혹은 다른 누군가의 경험을 책에서 접했든 거기로부터 살면서 써먹을 수 있는 무기를 찾는 자들이 성장하고 성공한다.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인 찰리 먼거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칸트를 비롯해 숱한 철학서를 탐독했다. 그리고 칸트 철학의 핵심 가치인 객관적 사고, 이성적 사고, 윤리적 책임 등을 투자 철학에 적용하여 연평균 19.2%라는 놀라운 투자 결과를 이끌어냈다. 칸트의 철학은 먼거에게 투자 판단의 기준, 비판적 사고 능력, 장기적인 관점을 제공했으며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그의 투자 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먼거는 자신의 성공 원천을 두 사람에게 돌렸다. 친구이자 상사였던 워런 버핏, 그리고 바로 칸트다. 먼거는 칸트의 철학을 읽으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물을 보고자 했으며 투자에서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철학적 투자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서 ETF의 힘을 읽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붙여진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철학을 제외한 서양 모든 학문의 뿌리이자 아버지는 단 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닐까 한다. 정치학, 논리학, 생물학, 윤리학, 천체 물리학 등 문과와 이과를 넘나들며 당대 최고의 지식을 통섭적으로 뿜어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후세에 미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서양 그 어떤 학자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투자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개념은 바로 중용이다. 중용은 동양에도 있는 친숙한 개념으로 공자가 제안한 군자의 덕목 또한 바로 중용이다. 흔히 생각하기를 적당히 중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곧 중용이라고 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단순하게 말해 상식의 존중이라 할 수 있다. 중용은 아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스승인 플라톤처럼 형 이상학을 논하기는 했지만
그에 비하면 확실히 덜 신비적이고 덜 종교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극단은 좋지 못하다. 주식을 한 종목에만 모두 몰아넣는다든지 전 재산을 부동산에만 투자한다든지 하는 행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옳지 않은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중용은 이런 식이다. 비겁함과 만용 사이에서 중용은 용기이며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서 중용은 너그러움이다. 겸손은 수줍음과 모렴치 사이의 중용이다. 그런데 천하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는 비판도 있다. 중용은 그가 생각했던 최선의 덕과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그가 이지적인 지성에서는 최선의 덕을 주장했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중용을 적용했다는 식으로 말한다. 그도 어떤 관점에서는 그의 스승 플라톤처럼 이원론자였던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어떤 투자 전략을 썼을까? 만약 플라톤보다 현실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시대에 태어나 투자자가 되었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권했을까? 이런 재미나는 상상에 대해 답을 해보자면 아마도 그는 특정 종목에 쏠릴 수 있는 종목 투자 대신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ETF에 투자할 것 같다. 나는 전작인 슈퍼 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에서 주식 초보일수록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서학개미들은 미국의 ETF에 투자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ETF는 두 가지가 있다. 패시브 ETF는 코스피 지수, 미국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등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비율대로 사는 것이다. 그에 비해 액티브 ETF는 내가 업종을 고를 수가 있다. 사실 초보 투자자뿐 아니라 대단한 실력가들도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이기기가 어렵다. 미국의 난다긴다 하는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인 S&P 500 지수를 이기는 비율은 그의 15%에 불과하다. 13년 동안 11번을 이긴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예에 속한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원숭이들에게 맡겼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익률을 보인다. 주식 투자가 미래 불확실성의 영역이자 수많은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강세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 것 같다. 그러나 약세장이 오면 마치 세상이 붕괴할 것처럼 느끼며 공포에 젖어 주식을 헐값으로 판다. 그렇기 때문에 벌 때는 조금 덜 벌더라도 평균의 힘을 빌려 이를 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ETF 투자는 사실 초보자뿐 아니라 고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투자자에게 필요한 투자 방법이다. ETF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들. ETF가 가장 보수적인 투자인 것만은 아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베팅하는 인버스 ETF도 있으며 이는 공매도나 가격이 쌀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풋옵션의 역할을 한다. 또한 자신이 투자한 원금보다 2배, 3배로 원금을 불릴 수 있는 레버리지 ETF도 존재한다. 주가가 1% 하락하면 2배로 2% 수익을 얻는 ETF는 곧버스라고 한다. ETF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2024년 6월 엔비디아가 주당 $1,100를 돌파해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시행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아이온큐 등 양자 컴퓨터 회사에도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AI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로 분할한 경우가 많다. 당시 아이온큐는 약세에 약세를 거듭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것 같지만 엔비디아에 분산 투자를 했다면 전체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소수의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아니라 업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ETF를 산다. 나스닥 시총 순위 1위에서 100위까지 주식을 시총 비율만큼 매일 사는 QQQ ETF의 경우를 보자. 이때는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2024년 5월까지 17%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물론 모든 돈을 엔비디아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적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을 상쇄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ETF의 비결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상식의 존중으로서의 중용은 투자의 원칙으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